남편과 결혼하고 10년이 조금 넘게 살면서 이렇게 호화스러운 여행은 처음이에요. 매년 우리 부부의 결혼 기념일에도 외식하는 걸로 생색을 냈던 짠돌이 남편이 아빠의 환갑 기념이라며 웬일로 수영장이 있는 고급 독채 펜션을 예약했더군요. 매년 아빠 생일이 되면 우리 네 식구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 다녀오긴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휴식의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곳에 처음 와본다며 좋아하는 아빠와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아빠와 딸이 수영장에 자리를 잡고 노는 것을 보고 저는 잠시 펜션 앞에 나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펜션 앞 잘 갖고 놓은 산책로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리온 아빠, 우리 아빠 환갑, 나보다 더 신경 써줘서 고마워. 아빠 정말 좋아하시더라. 우리 앞으로는 자주 오자. 너무 자주는 안 돼. 1년에 한두 번 정도면 생각해 볼게. 남편에게 짠돌이라며 핀잔을 줬지만 사실 제 마음은 참 고마워요. 시장 가장 구석 좁은 공간에서 평생 과일을 팔아 어렵게 저를 키워주신 아빠. 저 역시 팍팍한 형편에 결혼한 뒤로 아빠에게 뭔가를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는데 아빠의 환갑이라는 의미 있는 날을 이렇게 멋진 곳에서 보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격스럽네요. 말수도 없고 무뚝뚝한 남편, 아주 지독한 짠돌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사람이 결혼 후 10년 동안 살아온 시간의 흔적을 떠올리니 참 존경스럽고 애틋하네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많이 아프셨고 늘 병원에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엄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병간호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곁에 있을 수 있게 되면 야간엔 늘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어요. 아빠와 저는 우리 둘 힘들어도 좋으니 엄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를 했었죠. 하지만 오랜 투병 끝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아빠와 저에게 남은 것은 엄마를 잃은 슬픔과 엄마의 병원비 때문에 생긴 큰 빚이었습니다. 아빠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무작정 밖으로 나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시장 한 구석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시장에서 일만 하셨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삶이었지만 아빠는 저를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어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래보다 조금은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는 무척이나 미안하셨죠. 고3이 되고 수능을 보고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사실 합격에 대한 기쁨보다 당장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앞섰어요. 당장 기쁜 마음에 아빠한테 말했지만 아빠는 분명 나를 대학에 보내줄 돈이 없을 텐데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나? 그럼 이건 또 언제 갚아야 하는 거지? 아직도 우리 집엔 빚이 남아있는데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죠. 대학에 합격했다고 부모님에게 비싼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가난한 우리 집이 싫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참 부끄럽지만요.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니 웬일로 아빠가 일찍 퇴근을 했더라고요. 엉겁결에 거실에 앉아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는 사이 아빠가 케이크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케이크? 오늘 누구 생일인가?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서 우리 정아 대학교 합격한 거 정말 축하해. 순간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나니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대학 공부는 걱정하지 마. 대학 공부만큼은 어떻게든 시켜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넌 대학생 될 생각만 해. 내가 얼른 성공해서 아빠한테 꼭 효도할 거야. 우리 정아는 존재 자체로 효도야. 너만 생각하고 너만 잘 살면 아빠는 그걸로 됐어. 수능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사실 등록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주니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해 아빠 품에 안겨 한동안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빠 덕분에 무사히 대학교에 입학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비록 성적 장학금을 받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면서 제 용돈벌이 정도는 하면서 지냈죠. 대학교에서 보낸 4년도 정말 치열했어요. 제가 졸업하던 날, 제가 아빠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졸업식에 오지 않겠다는 아빠를 겨우 설득해 함께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제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은 아빠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고 결심했죠. 내가 얼른 취직해서 우리 아빠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고요. 4학년이 됐을 때부터 기업 인턴십도 참가하고 취업 준비를 병행한 덕분에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했어요. 비록 중소기업이었지만 제법 탄탄하고 직원 복지도 괜찮았거든요. 제가 정식으로 일한 첫 회사이자 마지막 회사였던 이곳은 여러모로 저에게 의미가 큰 곳이기도 해요. 바로 이곳에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남편과 저는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서로 하는 분야가 달라서 접점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말수가 적고 회사 직원들끼리 가끔 하는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아서 따로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는 없었죠. 남자 직원들 몇 명과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딱히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매년가는 회사 야유회에서 남편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 애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회사에서 몇 시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으로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 프로그램 중 등산이 메인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뒤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원래도 저질 체력으로 유명한데 산이라니. 동네 뒷산도 헉헉거리면서 겨우 올라가는데 과연 몇백 미터의 높이의 산을 오를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였죠. 직원들 단 한 명도 예외 없다며 앞장서는 사장님을 보니 한숨만 푹푹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간 직원에게는 상금을 주겠다는 사장님의 통큰 외침에 이미 대다수의 직원은 보이지 않을 만큼 앞질러 가고 있었고 그나마 주변에 같이 걸었던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두 저 멀리 보이더군요. 올라가다 보면 내려오는 사람들과 만나겠지.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잠시 딴 생각을 하며 숨을 돌리던 순간 잠시 중심을 잃은 저는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발목 쪽에서 시큰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동료에게 연락을 해야겠다 싶어 주머니를 뒤져보니 있어야 할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방을 뒤져봐도 없고 대체 어디에 있나 생각을 되짚어보니 신발을 신다가 그대로 현관에 두고 나온 게 떠올랐어요. 꼼짝없이 누군가 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에서 다 같이 사진 찍는다고 했는데 그때쯤이면 내가 없어진 걸 알긴 할까? 가장 빨리 오는 사람이 언제쯤 올까? 나는 왜 조심성도 없이 넘어져서는 반쯤 포기 상태로 바위에 주저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괜찮아요? 발이 좀 부은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올라가신 거 아니었어요? 맨 뒤에 오시는 걸 봤는데 계속 기다려도 안 오셔서요. 혹시 무슨 일 있나 하고 와본 건데 저 잠시만 발 좀 볼게요. 당황한 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망설임 없이 저의 신발과 양말을 순식간에 벗겼어요. 아프냐고 물으며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대뜸 어필하고 하더군요. 지금 상태 보니까 놔두면 더 심하게 부을 거예요. 병원에 가야 하니까 없으세요. 남편은 회사 동료에게 제 상태에 대해 전한 뒤 저를 업고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등이 참 넓고 포근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저를 홀로 챙겨준 마음도 너무 고마웠고요. 산을 내려오는 내내 남편에게서 느낀 낯선 안정감은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마음을 표시했어요. 고맙단 핑계로 회사 끝나고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괜히 퇴근 시간을 눈여겨보다가 따라 나가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연예인 따라다니듯이 남편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저의 열렬한 구애 덕분에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뒤로 매일매일 남편이 더 좋아졌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묵묵히 들어줬고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렇게 1년을 만나다 보니 남편과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한다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할 나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집안 사정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남편 입에서 먼저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자. 난 오빠랑 결혼하고 싶고 오빠도 나 같은 여자 못 만날걸? 넌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결혼은 우리 둘만 하는 게 아니잖아. 오빠는 왜 맨날 이런 얘기 나오면 피해? 가족 이야기도 나중에 해준다고만 하고 내가 못 믿어? 정아야,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널 좋아해. 그래서 선뜻 내 얘기를 다 하는 게 어려워. 나는 가족이 뭔지,
가족의 정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무서워. 그날만큼은 물러서지 않은 제 태도에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 이야기를 피하는 모습에서 뭔가 결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남편의 입으로 듣는 건 처음이었죠. 남편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은 엄마와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12살 때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쪽에서 아이, 그러니까 남편은 받아줄 수가 없다고 했대요. 그때 남편의 엄마는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남편을 포기했다고요. 그렇게 남편의 아빠에게 보내졌으나 아빠는 늘 밖으로만 돌았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다 아빠마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자신은 졸지에 고아신세가 되었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구하원에서 지내야 했대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홀로 지내게 됐고 대학은 나와야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아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나왔다고요. 입사한 지 이제 겨우 3년 차인데 매달 월세에 학자금 이자에 원금에 생활비에 허덕이며 살다 보니 모아둔 돈은 거의 없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다며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죠. 오빠 내가 말했지. 우리 집 어려운 거 나도 마찬가지야. 다행히 나한테 빚은 없어서 아빠한테 생활비 겸 용돈 조금 드린 거 말고는 저축도 좀 했고 물론 그래봐야 월세 보증금 정도겠지만 우리 그냥 이렇게 시작하자. 아직 젊은데 뭐가 문제야. 안 그래? 넌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널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나 계속 월세방에 살게 할 거 아니지? 그리고 평생 나 안 굶길 자신 있지? 그건 자신 있어. 그럼 됐어. 아빠한테 얘기할게. 조만간 인사드리자. 아버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네. 내가 선택한 남잔데 당연히 좋다고 하시지. 남편과 이야기를 끝내고 며칠 뒤 아빠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아빠의 대답은 싫다였습니다. 정아야, 아빠가 가난해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가난한 거야. 그래, 네 말대로 젊으니까 얼마든지 너희끼리 이겨낼 수 있지. 근데 그 청년 고아라며. 난 너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란 사람한테 보내고 싶진 않아.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 아빠, 그 사람 정말 속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야. 아빠 말대로 내가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랑 왜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 결혼은 평생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니야? 아휴, 그래. 네 뜻이 정 그러면 일단 만나는 포마. 근데 어른의 말을 들으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만나고 나서도 내 뜻이 바뀌지 않으면 너도 아빠 말 들어. 아빠한텐 걱정 말라고, 아빠 마음에 쏙 들 거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도 아빠를 만날 생각에 긴장이 됐는지 손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어요. 걱정되네. 내가 말주변이 없잖아.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라.
걱정 마. 아빠랑 술만 많이 마셔주면 돼. 오빠가 술은 잘 마시잖아. 남편을 만난 아빠는 인자한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웠어요. 어디 뭐하나 걸려봐라 하는 눈빛이었죠. 아빠는 생각보다 멀끔한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시험을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가장 아끼는 10년 된 산삼주까지 꺼내오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주고받으며 아빠는 남편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으셨고 남편은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담백하게 대답했어요.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이 엄마에게 버림받고 아빠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빠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나?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타나지 않으셨는걸요. 어린 마음에 원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젊은 친구가 속이 참 깊네. 우리 정화도 철이 너무 빨리 들어서 내가 그게 참 마음에 걸려.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 게 많아서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아빠가 해준 게 왜 없어? 나 사랑해줬지, 예뻐해줬지. 맨날 맛있는 밥도 해줬지. 그리고 대학도 보내줬지. 이제 나 성인이잖아.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보게나 얘가 저렇게 속이 깊어. 자네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우리 정아 잘 보듬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앞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필요할 땐 언제든지 찾아오게나. 세상의 식구라곤 이제 달랑 우리 셋뿐인데 서로 아끼면서 잘 살아보자고. 내가 너희 결혼하는데 뭘 더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화 꼭 책임질게요. 아빠의 허락으로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빠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라도 빼서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셨지만 그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10년 넘게 월세를 전전하다가 겨우 마련한 전세인데 아빠의 보금자리를 뺏을 순 없잖아요. 요즘 장사도 어려워서 매달 가게세 내는 것도 빠듯하단 것도 알고 있었고요. 자꾸 미안해하는 아빠를 겨우 달래고 가진 형편에서 최대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나름대로 바쁘게 보내다 보니 어느덧 결혼식 전날이 되었어요. 집에서 내일 할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찾아왔어요. 아빠가 불렀다면서요. 내일이 결혼식이라 정신없을 텐데 오라고 해서 놀랐지. 아닙니다. 아버님이 부르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와야죠. 아유, 사람 넉살이 좀 늘었네. 다른 게 아니고 자 이거. 아빠가 건넨 봉투는 제법 두툼해서 입구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바로 열어보니 봉투 안엔 5만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대충 가늠해보면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았죠. 놀란 저와 남편을 보며 아빠는 말씀하셨어요. 이것뿐이라 미안하구나. 얼마 안 되지만
아빠가 너희한테 주는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나중에 아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땐 이거보다 훨씬 많이 도와줄 테니 섭섭해 말고 지금은 아빠 마음만 받아주렴. 섭섭하다니요. 아버님,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습니까? 아버님이 어떻게 이래서 버신 돈인데. 이거 안 받으면 나 내일 결혼식 안 간다. 이 애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어서 받아. 우리 딸 청아, 우리 사위 기태, 결혼 축하한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 그리고 봉투 안에 담긴 아빠의 마음이 너무나도 뭔지 알 것 같아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에겐 고작 500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에게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에 봉투를 받는 제 마음이 미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축의금을 선물한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빠와는 거의 매주 만났어요. 남편과 아빠가 서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없을 때도 남편은 종종 아빠 시장에 찾아가 일을 도왔어요. 힘들지 않냐는 제 말에 남편은 아버지가 생긴 것 같다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아빠도 남편을 정말 아껴주셨어요. 어떨 땐 저보다 더 애틋하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잘 지내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 근처에 단칸방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넘치지는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은 우리만의 공간이었죠. 남편은 어떻게든 이 단칸방을 벗어나겠다는 일념으로 불탔어요. 청약 통장을 만들고 목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축 계획도 세웠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열정적이었나 싶을 정도였죠.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았어요. 남편은 제 생각보다 부지런하고 제 생각보다 알뜰했어요. 남편은 체력 관리를 해야 한다며 출근 전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7시에 집에 돌아와 씻고 옷만 갈아입고 저와 함께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 성격이 어디 돈 주고 운동을 하는 건 아닐 테고 물어보니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호수 공원에 가서 2시간 동안 뛰고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봤을 땐 이게 더 피곤할 텐데 남편은 이렇게 해야 하루가 개운하다나 어쩐다나. 정말 근성 하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이마저도 우리의 목표를 향한 남편의 의지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마음으로 우리 둘 열심히 일해서 얼른 부자 돼서 마음껏 효도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꿈꾼 지 6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계획에 적색불이 들어왔어요. 저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남편과 아빠는 정말 날아갈 듯 기뻐했죠. 우리의 생각보다 아이가 빨리 생기긴 했지만 조심하면 출산 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비록 눈치는 보이겠지만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를 쓰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참 세상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임신 14주 차쯤 접어들었을 때 허리가 아프더니 살짝 출혈이 생겼어요. 놀라서 바로 병원에 가 검사를 했더니 유산기가 있어서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유산기라 3일 정도 입원을 한 후에 퇴원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며 당부하셨어요. 선생님 말대로라면 당분간 침대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너무 복잡했어요. 지금 우리 형편에 저까지 일을 그만두면 남편이 혼자 벌어야 하는데 아이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당장의 현실을 고민해야 하는 제가 너무 밉고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침대에 눕히고 혼자서 밀린 집안일을 마친 남편이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여보, 회사 그만두자. 당분간 절대 안정이라는 말 들었잖아. 집안일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회사 일을 어떻게 해? 가뜩이나 몸도 연약한데 우리 결혼한 뒤로 당신 월급은 그대로 모았고 퇴직금도 받을 거고 이거에 지금 보증금 합쳐서 조금 오래된 빌라 전세라도 알아보면 월세는 절약되니까 어떻게든 아껴서 견뎌보자.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당신이랑 우리 아기가 우선이니까 여차하면 내가 야근을 더 많이 하면 돼. 미안해서 그러지. 남들은 회사 다니면서 아기도 잘났던데. 정화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 느낀다. 절대로 자책하지 마. 알겠지? 저를 위로하며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한 덕분인지 중기로 넘어간 후로는 다행히 안정적으로 임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월급을 모두 생활비로 주고 자신은 용돈 30만 원을 받아 생활했어요. 제가 임신을 한 뒤로 담배를 줄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용돈 생활을 하고 난 뒤로는 완전히 금연을 했고 좋아하던 술도 아빠와 마실 때 빼고는 절대 먹지 않더군요. 아무리 10년 전이라고 해도 30만 원이 넉넉한 용돈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절약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어요. 아기용품은 또 왜 이렇게 비싼지 유모차 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다행인지 남편이 직장 동료들 아이들이 쓰던 것들을 잘 얻어오기도 했고 아빠도 시장 상인분들 손주들이 쓰던 것들을 얻어다 주셔서 그럭저럭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도 우리 예쁜 딸 무조건 새 거, 비싼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딸을 낳고 난 이후 남편은 절약정신을 넘어 짠돌이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딸이 태어나기 직전 예정했던 대로 저희는 방이 2개 있는 오래된 빌라의 전세를 얻었어요. 원래 있던 보증금에 그동안 모아둔 돈, 그리고 모자란 돈은 전세 대출을 받아 충당했습니다. 갚아야 할 이자가 있었지만 월세보단 저렴했고 일단 아이를 키우기에 조금 더 환경이 나아져서 좋았어요. 남편은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겠다며 더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그때부터 저도 가계부를 쓰게 됐고 매주 남편과 생활비에 대해 회의 아닌 회의를 하게 됐죠. 남편은 까다로운 직장 상사처럼 제가 쓴 생활비를 꼼꼼하게 따졌고 저는 1,000원 한 장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신세가 됐죠. 남편의 이런 절약정신이 저에겐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저도 유치원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생겼고 가끔 만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죠. 이번 방학엔 아이들 데리고 괌을 갔다 왔다는 둥, 가족들 다 같이 동남아에 다녀왔다며 기념품을 주면서 저에게 어디 안 가냐고 물을 때마다 남편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야 했어요. 남편에게 슬쩍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아직은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며 칼같이 끊어냈기에 저도 더 이상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1년에 한 번 아빠 생일마다 1박 2일로 어디 가까운 근교로도 다녀올 수 있음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비록 전세지만 아파트에 이사를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자란 만큼 교육비며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도 들었고 대출금도 갚아야 했기에 남편은 월급이 늘어나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래도 이사 온 김에 가구나 가전들을 바꾸진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남편에겐 어림없는 소리였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새로 이사 왔는데 가구 좀 바꾸면 안 돼? 리온이 방에 책상이랑 침대 산 건 너무 좋은데 나도 좀 새 거 써보고 싶어. 우리 쓰던 거 다 오래됐잖아. 그래서 내가 큰맘 먹고 냉장고 바꿔줬잖아. 아니, 냉장고는 전에도 중고로 사서 쓰던 거 이제 아예 냉장 기능을 못하니까 고치는 게 더 비싸서 어쩔 수 없이 바꾼 거고. 리온 엄마, 우리 아직 빚 많다. 이거 다 갚으려면 더 아껴야 돼. 그리고 여기 전세로 사는데 뭘 다 받고. 나중에 진짜 우리 집으로 이사가면 그때 생각해보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도시락이나 줘. 늘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제 말에 안 돼를 달고 살았죠. 물론 알고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아낀 덕분에 외벌이어도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요. 그래도 저렇게 지독한 짠돌이 같은 모습을 볼 때면 답답한 게 사실이었죠. 남편의 짠돌이 잔소리가 폭발할 때면 저도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럴 때면 혹시 주말마다 아빠 집에서 밥 먹는 게 밥값을 아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나면 남편이 혼자만 잘 살자고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저도 나름대로 아껴가며 저축도 하고 아이 키우면서 정말 알뜰하게 살림한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정말 별거 아닌 데서 시작됐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는 학교에 가고 늘 그랬듯 집안일을 하려는데 세탁기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거예요. 코드를 빼놨다가 다시 꼽아보니 잠깐 전원이 들어왔다가 바로 꺼져버리더군요. 생각해보면 빌라에서부터 거의 10년을 함께 했으니 이제 고장날 때도 됐나 싶었죠. 수리를 맡길까 하다가 며칠 전 같은 단지에 사는 아이의 친구 엄마가 세탁기랑 건조기를 풀세트로 장만했다고 자랑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제 눈에도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건조기가 있으니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나 뭐라나 그래서 궁금했죠. 그 집에서 봤던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가격을 알아보니 입이 떡하니 벌어졌어요. 이 가격을 알면 당연히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게 분명하고 눈을 돌려 세탁기만이라도 바꾸자 싶어 정말 최저가로 찾아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남편이 오면 보여주려고요.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세탁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급한 것들 손빨래하느라 손목이 나갔다는 액션을 취하면서요. 수리하는 건 연락했어? 언제 고치러 온대? 아니, 우리 거 너무 오래됐잖아. 내가 봤을 땐 수리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찾아봤거든? 이거 봐봐. 얼마 안 하지? 남편은 제가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세탁기 판매 페이지를 보더니 제대로 읽지도 않고는 그대로 저에게 넘겼어요. 또 뭐만 하면 새로 사려고 하지? 아니, 저거 진짜 맨날 돌아갈 때마다 소리 장난 아니라고. 그러다가 완전 고장난 거라니까. 나도 드럼 세탁기 쓰고 싶어. 됐다. 내일 내가 서비스 센터 연락할 테니까 견적 보고 얘기해.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세탁기랑 건조기랑 세트를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거 버리고 사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그래, 아깝다. 몇십만 원은 돈 아니야? 저거 몇만 원 주고 고치면 앞으로 10년은 더 쓸 수 있겠는데 헛돈 쓸 생각하지 말고 꿈깨. 예상대로였지만 어쩐지 그날은 남편의 반응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뭐 사치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거, 그것도 최저가로 브랜드 세탁기를 6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걸로 찾아놨는데 이거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한심했어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제 애도 어느 정도 컸으니 애가 학교 간 사이에 알바라도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이 되어도 제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뭔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죠. 이렇게 속이 시끄러울 때는 한바탕 대청소를 하면서 생각을 비워야 할 것 같아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쓰니까 정말로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안방은 늘 청소를 해두기 때문에 크게 손볼 곳이 없었어요. 이쯤에 두고 끝낼까 하다가 오랜만에 서랍이나 싹 청소해야겠다 싶어서 서랍을 다 꺼내 내용물을 싹 뒤집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온갖 잡동사니를 살펴보며 버릴 것과 둘 것을 구분하려는데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서랍 가장 안쪽에 있던 통장. 저는 처음 보는 통장이었어요. 통장을 열어 살펴보니 예금 주명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남편이 예전에 쓰던 통장인가? 남편이 예전에 쓰던 걸 버리지 않은 건가 싶어 다음 장을 넘겨보는데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처음 통장에 돈이 입금된 날은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 달이었어요. 그 뒤로 매달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꾸준히 찍혀 있었고 뒤로 갈수록 입금되는 금액도 점점 늘어났죠. 처음 입금 날부터 지난달까지 10년 동안 매달 꾸준히 입금된 통장의 잔액은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정지한 기분이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돈이지? 남편이 나 모르게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나? 설마 월급을 속인 건가? 그렇다면 대체 왜? 이유가 어찌됐든 통장에 돈을 발견한 순간 온몸이 배신감으로 떨렸습니다. 그동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썼던 짠내나는 저의 노력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돈이 있었으면서 어제 세탁기 때문에
저에게 면박을 줬던 남편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와 같이 퇴근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전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를 일찍 재우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내일 세탁기 수리기사가 올 거라며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한번 참고 남편을 슬쩍 떠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방학하면 우리 리온이도 영어 캠프 보내고 싶은데 당신 돈 좀 있어? 내가 돈이 어딨어. 월급 다 당신한테 주는데. 그리고 아직 리온이 9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영어 캠프야. 또 허파에 바람 들었지? 남편에게 나름대로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뻔뻔하게 돈이 없다며 저를 생각 없는 사람 취급하는 모습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뒷주머니에 계속 가지고 있던 그 통장을 남편에게 던지며 말했어요. 돈이 없다고? 당신이 돈이 없어? 정말? 그동안 그렇게 돈 가지고 나를 숨막히게 하더니 당신은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네? 나는 이렇게 굶는데 통장은 배 터졌네. 배 터졌어. 화를 내려던 남편은 통장을 보고 눈이 커진 상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반응을 보니 정말 저 모르게 모았던 게 맞구나 싶더군요.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어? 결혼한 뒤로 당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짠돌이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참았어. 우리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딴 주머니 차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뒤로 이렇게 몰래 혼자 모아서 뭐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뒤에서 딴짓하는 게 당신이 말하는 가족이야? 갑자기 서러움이 폭발한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까부터 꼭 참느라고 입술을 세게 깨물어 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본 남편은 깜짝 놀라 제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이야기에 저는 눈물을 더 멈출 수가 없었지만요. 사실 이 돈 장인어른 드리려고 모은 거야. 이제 곧 장인어른 환갑이잖아. 장인어른 환갑 때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결혼한 뒤로 매달 모았어. 우리 결혼하기 전날 기억나? 장인어른이 주신 500만 원. 그날 집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우리 셋 가족이라고 잘 살자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나 혼자 장인어른 시장에 간 적이 있잖아. 냉방도 난방도 소용없는 야외나 다름없는 곳에서 과일 하나 더 팔아보겠다고 애쓰는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 거길 가보니까 장인어른이 주신 500만 원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껴졌어. 그래서 보답을 하고 싶었지. 그리고 장인어른이 나 정말 많이 챙겨주셨잖아. 당신 애 키우느라 힘들 때 내 도시락도 만들어주시고 말이야. 그게 보통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장인어른은 나한테도 아버지 같은 존재야. 그때 당시의 마음으론 당장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10년 뒤 장인어른 환갑을 목표로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아무리 그래도 말도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당신 월급 나한테 다 줬잖아. 대체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설마 월급을 속였어? 당신 용돈으론 턱도 없었을 텐데.
처음엔 용돈을 모아볼까 했지. 담배 끊고 술 끊고 회사랑 집이랑 가까우니까 걸어다니고 점심은 도시락 싸서 다니면 얼마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리 아껴도 용돈으론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술, 담배를 끊었던 거야. 난 우리 아기 때문인 줄 알았어. 당연히 아기 때문도 맞지. 시기가 잘 맞았던 거야.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신문 배달이 있더라고. 딱 2시간 정도만 배당된 곳을 돌면 못해도 50만 원을 벌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텐 새벽 러닝한다고 말하고 신문 배달을 했어. 그것도 러닝이면 러닝이지. 뭐? 운동이 아니었어? 나는 10년 동안 그것도 모르고. 당신 오늘 아침에도 운동 갔잖아. 그럼 오늘도? 맞아. 매년 하면서 나도 숙련이 돼서 계약 부수도 늘어났고 가끔 석간 배달 알바가 펑크를 내면 대타를 뛰기도 하고 해가 바뀌면서 알바비도 조금씩 늘었고 말이야. 내가 다니는 대리점은 아직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나도 안 그만두고 하고 있는 거야. 대리점 사장님도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 해주길 원하셨고 장인어른 환갑 때 당신한테도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들켜버렸네. 장인어른한테는 비밀 지켜줄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걸 말도 없이 이렇게 뭐... 나도 이렇게까지 모을 줄은 몰랐어. 부수입은 무조건 장인어른을 위해 모아보자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더라고. 나중에는 통장에 늘어나는 숫자를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 그래서 1억을 목표로 했더니 성공을 해버렸네. 내가 좀 집요한 구석이 있잖아. 장인어른 진짜 깜짝 놀라시겠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 날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난 방금 전까지도 당신 나쁘다고 밉다고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는데 그랬는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저를 남편이 살며시 안아주었습니다. 토닥이는 남편의 손길이 무척이나 따뜻했어요. 남편을 밉게만 생각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한심스러웠어요. 당신 나쁜 사람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준 당신도 고맙고 그런 나를 사이로 받아준 장인어른도 너무 감사해. 내가 평생을 갚아야 할 고마운 사람들에게 내 나름대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말하면 당신은 하지 말라고 했을걸. 근데 나 진짜로 새벽마다 뛰어다녔더니 봐봐. 이렇게 건강하잖아. 평생 당신 업어줄 수 있을 정도로. 제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워크숍에서 남편의 등이 엎였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따뜻하고 듬직했던 남편의 등. 언제나 제가 지칠 때면 기댈 수 있게 내어줬던 남편의 등. 고단한 몸을 이끌고 10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사람. 우리 가족과 아빠를 위해 매일 새벽을 달려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그동안 스스로 짠돌이가 되어 살았던 제 남편이요. 남편이 아빠의 환갑날 갈 곳이라며 예약 링크를 보내줬을 때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언젠가 꼭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펜션이었거든요. 물론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비싸서
말도 제대로 못 꺼냈지만요. 그런 곳을 무려 2박이나 예약을 했다니 이거면 세탁기 살 수 있지 않나? 짠돌이 아내로 살아간 지 10년.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현실 반응에 머쓱해져 괜히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빠와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지가 더 타오르네요. 여행이 끝나면 정말로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봐야겠어요. 내년엔 제가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목표로요.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횟집에 간 남편이 돌아왔어요. 고기를 굽기 위한 숯도 잘 타고 있었고요. 제가 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나오는 동안 아빠와 남편은 벌써 한참 걸치며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자기가 들겠다며 조심조심 케이크를 들고 나오던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쳤어요. 할아버지, 케이크 먹기 전에 촛불부터 먼저 불어야지. 아유, 그래. 할아버지가 잠깐 맘만 봤어, 맘만. 아빠가 앉은 자리에 딸이 케이크를 두자 남편이 초에 불을 붙였어요. 다 같이 아빠의 환갑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 커팅식까지 그럴듯하게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좋은 곳에 데려와줘서 고맙다며 우리 자식들 최고라고 기뻐하셨어요. 딸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며 선물이라고 전달했어요. 편지를 읽은 아빠는 코끝이 빨개져서는 눈물을 참는 게 보였어요. 궁금해하는 제가 보려고 하자 비밀이라며 숨기는 모습에 제가 일부러 섭섭하다고 토라진 척을 하는 사이 남편도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빠는 선물까지 준비했냐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리고 상자를 열어본 아빠는 멈칫하셨어요. 상자엔 남편이 쓴 작은 카드와 통장이 들어있었거든요. 카드를 먼저 읽은 아빠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흐느끼셨어요. 이건 열어볼 것도 없다. 나한테 줄 것도 없으니 너희들 필요한댔어. 내가 이런 돈이 왜 필요하겠니? 아버님이 안 받아주시면 제 10년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오직 아버님을 위해서 모은 거예요. 저희 결혼할 때 아버님이 주셨던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요.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아버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따뜻한 온정, 저를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아들이라고 받아주신 그 마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요. 칠순 땐 제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태야, 내가 이걸 무슨 염치로 봤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이 언제나 뒤에서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더 열심히 살게요. 그래서 10년 안에 우리 네 식구 꼭 함께 살아요. 아빠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 고맙다는 말만 하셨어요. 남편과 서로 끌어안고 토닥이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까지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제 남편은 세상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며 10년을 한결같이 애쓴 남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을 느낍니다. 그동안 남편의 마음을 몰라준 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아빠와 저, 둘이었던 우리에게 남편이 찾아와 셋이 되었고 지금은 예쁜 딸까지 생겨 넷이 되었어요.
저에게 가족은 사랑이고 희망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아빠와 남편, 그리고 우리 딸,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당신들 옆에서 이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 보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해 봅니다. 제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